잠깐! 싫어요 누르고 충무로에서 돈 받았냐? 고 쓰기 전에 딱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되면 어벤져스를 보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양산형 웰메이드 영화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제 흥미가 좀 동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크린 점유율이 93%를 찍으며 스크린 독점 논란이 터지고, 하필 이 타이밍에 스크린 상한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스크린 상한제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웹서핑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해외 영화인 어벤져스가 흥하니까 규제하냐? 꼬우면 니들이 재밌게 만들든가. 영화가 재밌으니까 많이 거는 거지. 그럼 뭐 기업이 손해보면서 장사하리? 단순히 커뮤니티 여론만 아니라 특정하진 않겠지만 유튜버들의 의견도 어벤져스, 즉 마블 영화를 규제하려는 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인트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저도 마블 영화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건 감정이고 제도를 비판하려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도입 목적과 실효성을 봐야겠죠. 만약 스크린 상한제가 어벤져스의 흥행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해외 영화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면 저런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어벤져스가 흥하니까 규제한다. 스크린 상한제는 이미 2016년 10월에 안철수,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며 2017년 11월 조승래 의원이 40% 이상 틀지 못하게 하자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종환 의원의 경우 이번 스크린 상한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51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전임자인 50대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즉, 논란이 이번에 터졌다 뿐이지 스크린 상한제는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문제인 셈이죠. 둘째, 해외 영화 막는다고 한국 영화 보겠냐? 스크린 상한제의 대상은 외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도 포함됩니다. 즉, 스크린 쿼터제처럼 외국 영화에 비해 제작 여건이 불리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용도가 아닌 국적에 상관없이 한 영화가 지나치게 스크린을 독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1년에 영화관은 마블 영화를 보기 위한 2, 3회만 방문하며 반드시 예매 없이 보러 가서 바로 봐야 직성이 풀린다면 스크린 상한제에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저 2, 3회를 제외한 나머지 1년의 영화 관람 중 대부분 어벤져스의 자리에 한국형 웰메이드가 들어가도 괜찮다면 말이죠. 마블이 너무나 확실한 흥행수표가 되었고 이번 어벤져스 논란의 일부가 된 영화가 미성년, 즉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국가 대결처럼 비춰지는 사이 간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린 독점 논란의 가해자가 한국 영화고 외국 영화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88%의 인피니티 워, 93%의 엔드게임이 워낙 높은 수치라 그렇지 해운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명량, 검사외전, 군함도, 신과 함께 등등 최소한 10년 전부터 훨씬 많은 한국 영화가 스크린 독점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흥행이 보장되는 케이스에만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해외 영화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논란이 되는 한국 영화의 퀄리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크린 상한제와 양산형 웰메이드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너무 복잡한 설명은 서로 지루하니 최대한 쉽고 빠르게 기승전결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 한국 영화의 수익 구조. 먼저 어떤 수익 모델로 굴러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은 극장 매출에 기형적으로 매달리는 구조입니다. 소위 대여점이 몰락하고 DVD방은 연인들의 유사 모텔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출 비율은 극장이 84, 부가시장이 11, 수출이 5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평균은 극장이 40, 부가시장이 60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극단적인 수치죠. 2018년 한콘진의 보고서입니다. 2018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이 2조 3,764억, 그중 극장 매출이 1조 8,145억으로 76%, 부가시장이 4,739억으로 19.9%, 해외 수출은 885억으로 3.7%, 한국 영화 열풍이 동남아에서 대단하다는 기사 등과는 다르게 여전히 극장 매출이 76%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장의 운영 구조.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의 영화 수익이 대부분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극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죠. 현재 국내에는 소규모 극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방극장이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며 두세 개관의 극장까지 합치면 그래도 아직 적지 않은 수의 개인 극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극장의 이용률은 총 관객 수의 5% 언저리를 밑돌 뿐 95%의 관객이 찾는 곳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멀티플렉스입니다. 이 중
CGV가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롯데와 메가박스가 나머지를 양분합니다. 그리고 국내 4대 배급사를 살펴보죠.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뉴, 쇼박스. 배급사란 영화를 직접 만드는 제작사와 상영하는 극장 사이에서 유통을 맡는 역할입니다. 제작사가 준비한 기획안을 검토 후 투자를 유치, 홍보를 진행하며 판권을 관리하고 극장과 스크린 수를 조율하는 등 직접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보다도 흥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런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조금 더 입김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1, 2, 3위 총 18회 중 14회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디즈니가 3회, 소니가 1회를 차지했을 뿐이며 그마저도 2017년까진 모두 3위에 불과합니다. 전체 관객 중 4대 배급사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3년엔 무려 68.4%에 달했으며 유독 한국 영화가 폭망했던 2018년 상반기를 봐도 4대 배급사의 점유율은 45.3%로 100억대작이 연이어 실패했음에도 준수한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45%면 생각보다 적다고요. 여기엔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 2018년 기준 전체 관객 중 45%는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전체 관객 중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50.9%입니다. 국내 배급사가 해외 영화의 배급도 겸하므로 감가상각을 감안해도 최소한 4대 배급사가 실제로 관객이 보게 되는 80% 이상의 한국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엔 86%의 영화가 4대 배급사를 통해 제작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로 연타석 홈런 날려서 점유율 높이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마는 문제는 이런 점유율이 4대 배급사가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는 겁니다. CGV는 CJ E&M,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 국내 70%의 스크린이 메이저 배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뉴 엔터테인먼트도 최근 시네큐 극장을 창립하며 영화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직 계열사가 아닌 것은 쇼박스인데 쇼박스마저도 예전엔 메가박스의 소유주였으며 J콘텐트리에 매각된 메가박스는 메가박스 플러스 M이라는 배급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죠. 메가박스 플러스 M은 매출 규모로는 빅4에 들지 못하지만 동급으로 꼽히는 판시네마가 수익의 대부분을 해외 영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한국 영화는 이 5대 배급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수직 계열이 만악의 근원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본 영화계는 훨씬 심각한 수직 계열 구조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영화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고 수직 계열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몰아서 설명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지금은 지금 해야 할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보죠. 극장의 수익 구조. 자, 이제 우리는 관객의 95%가 사용하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대부분 국내 거대 배급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알게 됩니다. 영화의 수익은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할합니다. 2015년 12월의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베테랑의 매출은 1,051억 원입니다. 이 중 영화발전기금 3%로 31억, 부가가치세 10%로 105억이 제외됩니다. 남은 915억의 절반인 457억을 극장이 가져가고 457억 중 제작비 90억을 제외하면 322억이 남습니다. 기사는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을 4대 6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2015년 당시 배급사의 목은 55%였으므로 4.5대 5.5로 계산하면 제작사에 돌아가는 돈은 대략 144억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극장이 곧 배급사고 투자자인 상황이면 어떨까요? CJ의 경우로 계산해보면 2015년 CGV 점유율이 약 45%입니다. 즉 CJ의 극장 수익이 205억, 배급 수수료 10%, 45억, 배급사 할당 수수료 55%, 177억. 배급만 담당했을 땐 222억의 수익이지만 극장과 배급을 겸한다면 수익은 427억이 됩니다. 어벤져스가 흥행하던 한국 영화가 흥행하던 극장은 기본적으로 절반의 수익을 가져가며 이렇게 얻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극장 소유 배급사는 자사 배급 영화의 공격적인 투자, 더 많은 수익을 낼 기회를 얻습니다. 덕분에 멀티플렉스가 막 도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엔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도 많았지만 2019년인 현재는 제작사에서 기획안을 마련해 배급사를 찾아가면 배급사가 투자부터 도와주는 것이 더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크린 상한제마저 없다면?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 영화의 80%에 달하는 수익은 극장에서 나오는 상황에 극장 소유 배급사가 본인들이 직접 투자 배급을 맡을 경우 순이익의 최대 75%를 가져가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크린 상한제마저 없자 배급사들은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법을 터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2조 단위의 콘텐츠 산업을 주무르는 엘리트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염력이나 뺑반, 창궐, 상류사회 같은 작품의 투자와 배급을 진행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욕하긴 더 편하겠지만 저는 답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화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영화는 다른 시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을 예로 들자면 차트 탑 100 중 10위권 안에 포진한 곡들은 대부분 곡이 좋거나 두꺼운 팬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트렌드에 민감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요합니다. 경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팔리지 않기 때문이죠. 살인적인 스케줄로 유명한 아이돌이 예능에 나와 몸개그를 하거나 털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눈도장을 찍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음악적 소양을 갖추던 인간적인 매력을 갖추던 음악 시장은 소비자에게 호감을 얻고 그 호감을 장기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드라마 역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회 가까운 회차 동안 계속 시청자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왜? 언제든지 대신할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경쟁 사회니까요. 하지만 영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영화는 반드시 영화관에만 걸립니다. 취향껏 골라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이나 언제나 다시 보기가 가능한 TV와는 다르게 반드시 영화관이라는 장소를 통해서만 상영됩니다. 배급사가 곧 극장 중인 한국의 경우 콘텐츠 공급자가 어떤 콘텐츠에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화보다 영화관을 소비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영화관을 데이트 코스나 나들이 공간으로 활용하며 작품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단 영화를 본다 라는 활동에 의의를 두는 경우가 더 많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 영화를 고를 때 작품성보단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셋째, 영화는 단발성 상품이란 점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VOD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혹은 스크린 상한제 때문에 입소문이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장기간 상영이 기본 전제라면 퀄리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영화는 단편으로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감독의 이번 영화가 별로였다고 다음 영화도 별로일 거란 보장이 없으며 소수의 스타 감독을 제외하면 배우, 제작비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선 더더욱 좋은 영화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한 번 입장하면 낙장불입, 어지간해선 환불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이 모든 조건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한국의 경우 내용물보단 포장지에 신경 쓰는 게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론 마케팅이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만 한국은 내용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분야가 다르다 한들 요즘처럼 높은 퀄리티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형국에 정말 시나리오 작가가 씨가 말라서 대부분의 영화가 각본이 엉망일까요? 애시당초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시나리오에 예산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영화관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니 계열사 영화는 상영관을 쉽게 확보하고 티켓 파워 있는 배우 내세워 눈도장 찍고 자극적인 소재로 개봉 초기에 관객을 몰리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영화의 퀄이 어떻든 알바 풀어서 실제 관람평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런 식으로 초기 흥행만 성공하면 그때부턴 관객 수를 내세워 홍보하고 상영관 수를 늘려나가면 상황 종료. 이러다 보니 한국 영화는 논산훈련소 앞 음식점 같은 상황이 됩니다. 사 먹을 곳이 여기뿐이니 꾸준히 수요가 있고 어차피 한 번 먹으면 땡이니 못 먹을 정도만 아니면 굳이 퀄리티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굳이 시간 들여서 좋은 작품 만드는 쪽이 멋있긴 한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혹은 세상 어렵게 사는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흥행을 만드니 문제가 수치에 드러날 정도입니다. 2018년 한국 영화관 상반기 총 매출 8,025억, 1위 인피니티 워 998억, 2위 신과 함께 죄와 벌 473억. 1,400만 관객인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왜 1,100만인 인피니티 워보다 아래에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신과 함께 죄와 벌의 개봉일은 2017년 12월 20일이고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계되어 있습니다. 3위 주라기 월드 486억, 쭉쭉쭉 중략하고 10위 탐정 리턴즈 229억. 1위부터 10위까지의 매출이 총 4,400억, 전체의 54.8%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1위인 인피니티 워가 약 12.4%입니다. 인피니티 워의 관객 수가 1,100만이었으니 소위 1,000만 돌파 영화는 한 해 매출의 약 10%를 가져가는 셈이죠. 참고로 상반기만 조사했으니 한 해 수치는 더 낮지 않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2017년 1위부터 10위까지의 집계는 58.7%, 2016년 1위부터 10위까지의 집계는 62%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단 10개의 작품이 연매출 50% 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2018년 미국 영화관 총 매출 119억 달러, 1위 블랙팬서 7억 달러, 2위 인피니티 워 6억 7천만 달러, 3위 인크레더블 2 6억,
10위 보헤미안 랩소디 2억 1천, 1위부터 10위까지 총 39억 달러. 한국보다 5배는 큰 시장에 메이저 배급사가 곧 헐리우드 그 자체란 소리를 듣는 미국조차 10위까지 모두 합쳐도 전체 매출의 32.7%, 1위인 블랙팬서는 5.8%입니다. 2017년 총 매출 110억 달러, 1위부터 10위 38억 달러로 34.5%, 2016년 총 매출 114억 달러, 1위부터 10위 38억 달러로 33.3%.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작품에게 부의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죠. 일본은 어떨까요? 2016년 전체 매출 2,355억엔, 1위인 너의 이름은이 235억엔. 너의 이름은이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로 랭크되는 대히트작이라 10%의 점유율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1위부터 10위는 838억으로 35.5%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도 배급과 극장 겸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로 배급사와 극장의 수직 계열화를 해체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지금에 와선 거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수직 계열화가 더 심하고 영화 제작 환경은 막장을 달리지만 그럼에도 스크린 독점만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먼저 일본은 따로 법이 존재하진 않지만 배급사들 스스로 규칙을 정해 아무리 인기 있는 영화라도 전체 스크린의 25%를 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예 법으로 규제합니다. 최대 스크린의 10%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스크린은 약 4만 개에 달하는데 최대 4,600개까지 상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도 15% 안팎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반면 전체 스크린이 3,058개인 한국에서 93.3%의 점유율이라면 2,853개의 스크린에 걸렸던 셈입니다. 물론 미국은 영화당 스크린이 고정에 가까워 한 스크린이 하루 종일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반면 한국은 한 번만 상영해도 한 스크린으로 치기 때문에 실제 상영 횟수는 눈으로 보이는 스크린 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또한 개봉 첫 주 수익이 전체 매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다만 상영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각국 1위로 소개했던 블랙팬서의 상영 기간이 1년, 너의 이름은은 반년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나라에서만큼은 좋은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장기간 상영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누적시킨 것이죠. 반면 한국은 1200만 관객의 신과 함께 인가연이 첫 주에 730만을 모으고 6주 차인 이미 개봉 마무리 단계였으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였던 명랑도 최종 스코어 1760만 중 1700만 관객을 개봉 35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00만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경우 첫 주에 590만으로 시작해 개봉 4주차부터 마무리됩니다. 인피니티 워의 경우 무려 3주간 대형 영화를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인피니티 워가 4월 25일 개봉, 가장 가까운 오락 영화가 데드풀2로 5월 16일 개봉입니다. 즉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볼만한 오락 영화라곤 인피니티 워 하나뿐이었는데 그 덕분에 2018년 5월 전체 관객 수는 2017년 대비 280만이 감소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엔 1800만, 2017년엔 1900만이었음을 감안하면 갑자기 1600만대로 내려앉은 2018년의 변동폭은 인피니티 워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죠. 흥행이 보장된 진성한 마블 영화인데 몰아줄만 해서 몰아준 거 아니냐? 앞서 한국 영화를 예시로 들었듯 마블 영화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이 영화관을 굴리는 방식 자체가 미는 영화에 한탕 거하게 몰아주며 경쟁을 피하는 식입니다. 자, 데이트 중에 폰을 딱 켜서 영화를 예매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명량, 군도, 해적이랑 그리고 무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무슨 뭐 듣보잡 해외 영화가 껴있네. 어디 보자. 개봉한 지 2주밖에 안 된 영화가 하루에 2번 상영하고 관객도 꼴랑 100만 명 봤네. 이거 아침 7시에 하나? 밤 11시에 하나? 이건 뭐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뭐 딱 봐도 견적 나오는구만. 재미가 없으니까 스크린 다 뺀 거 아니야. 근데 명량은 개봉 2주 차인데 벌써 1000만 관객을 돌파. 거기다 최민식 완전 믿고 보는 배우지. 상영 횟수도 엄청 많아서 밥 먹고 슬슬 영화관 가면 시간도 딱 맞아. 자,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영화 예매를 찾아보니 가오갤이랑 군도는 이미 내렸고 해적은 관수가 적고 명량은 받고 결국 선택지가 비긴 어게인이랑 해무뿐. 이런 식으로 한 영화를 보면 경쟁 영화를 보기 어려워지며 독점작의 장기 상영 동안은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집니다.
흔히 맛집 대기줄 효과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텅텅 빈 가게보단 사람으로 붐비는 가게가 더 맛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되어 더 많은 손님이 몰리고 그렇게 몰린 손님은 맛에 대한 평가도 더 관대해집니다. 특히 영화관의 상영 시간과 극장 위치 페널티는 한 가게는 24시간 운영하는 데 반해 옆 가게는 2시간만 운영하는 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차이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이렇게 자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몰아주기 매우 편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국 한국 관객들은 재밌는 영화를 골라보는 것이 아닌 대형 배급사가 상영 횟수라는 인지를 볼모로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별한 몇 안 되는 선택만 강요받고 있던 셈입니다. 이 경우에도 반론으로 애초에 부진했던 가오갤의 관객수 혹은 적은 관으로도 흥행에 성공한 비긴 어게인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아무리 청년 실업 시대라고 해도 스펙 쌓고 자격증 따서 샘숭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나 없나. 라떼는 말이야, 이런 투정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평할 시간에 노력을 더하란 말이야, 노력을. 라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허점이 많은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달 대신 손가락을 보는 분들은 없기 바랍니다. 저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살리자고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상업영화보단 덜하지만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한국 독립영화의 현실입니다. 영화를 찍고 싶은 건지 시사 고발을 하고 싶은 건지 영화적 완성도보다 불쾌감을 주는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다양성 영화가 다양하지 못한 상황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자유경쟁을 통한 한국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제를 도입해도 될 영화는 흥하고 안 될 영화는 망하겠죠. 단지 배급사의 의지로 밀어주는 영화 말고 관객이 선택해서 관객이 흥행하게 만들자고요. 그제서야 배급사와 제작사가 관객 무서운 줄 알고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어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욕해야 할 것은 배급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이윤을 쫓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단지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임에도 방치하는 국가를 욕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를 떠나 시장 논리만 보아도 모노폴리, 특정한 분야에 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대해진 기업은 언제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경쟁자가 없다면 가장 먼저 원가 절감하는 부분이 소비자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나 윤리의식 같은 부분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수없는 거짓말을 한들 그 거짓말을 통해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라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어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즉 법이란 웬만하면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며 그렇기에 그 법이 안전장치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멀티플렉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2006년 시절에 멈춰있는 영비법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메르스에 걸렸는데 유통기한 지난 판크린을 마시며 이것도 약이니까 잘 듣겄지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유럽연합은 꾸준히 공정거래법을 개선하여 유럽의 경제지역 내에서 담합이나 과점을 시도하는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멀티플렉스 시대에 맞게 개정된 법으로 한국 영화 시장이 제사를 파먹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영비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수직계열 해체에는 반드시 출혈이 뒤따르고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계열 해체가 반드시 정답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스크린 상한제만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수직계열 해체보단 훨씬 적은 리스크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통해 파라노멀 액티비티나 위플래시처럼 소규모 제작비의 한계를 아이디어와 퀄리티로 돌파하여 마케팅이 아니라 관객의 입소문으로 흥행에 성공하는 블루마우스 같은 제작사가 한국에도 생겨나길 바랍니다. 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통해 1등감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외국 영화들이 여러분께 더 손쉽게 도달하길 바랍니다. 물론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두가 결과의 평등을 누릴 순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실패할 것이고 여전히 대규모 자본을 들인 작품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출발선에는 서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주자는 겁니다. 고유하고 아름답기에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문화에 관련된 산업조차 이런 기회의 평등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경쟁을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 상한제는 단순히 중소영화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 떠밀듯 만드는 천만 관객 돌파를 위해 바닥까지 떨어진 한국 영화의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스크린 상한제가 4, 50%선으로 규제되어도 한국의 아이맥스관은 전국에 채 20개도 되지 않으니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영화의 제작비로는 아이맥스 포맷 영화 개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아이맥스 관람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마블 영화를 위한 불편함은 오로지 일반관에서 조금 더 기다리거나 조금 더 먼 극장을 찾아가는 정도일 겁니다. 1년에 단 두세 번의 불편함을 통해 그해 관람할 수십 편에 달하는 영화의 질이 오르고 한 번에 고를 수 있는 선택폭마저 늘어난다면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튜나였으며 지금까지는 아무리 자료에 기반한 영상이었다 한들 결국은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적합한 자료를 모아 제가 원하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유튜버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빨강도깨비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기업과 관객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해온 지난 수년간 오히려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장악력은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스크린 상한제가 한국 영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더 나은 한국 영화 시장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알목 가이드는 스크린 상향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배급사가 골라놓은 작은 선택지 안에서 영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제 스스로 더 많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김스카이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공평에 가까운 세상, 소수의 선택도 외면하지 않는 제도가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를 방패 삼아 양산형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입장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미노타우루스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지금이 마침 엔드게임 시즌이어서 그래 보이는 거지. 사실 이제껏 한국 영화들의 스크린 독점이 더 심했습니다. 같은 잣대로 한국 영화의 스크린 독점을 제재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신과 함께 보기 싫었는데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알신에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독재, 독단, 독점. 이 단어들에 담긴 불공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옳고 그른 것을 알고 또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결국 불공정한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 제도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천재 이순국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저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편 보면 한 1, 2주 가까이는 다른 영화를 거의 못 봅니다. 왜냐면 내가 편한 시간에 다른 영화들을 안 틀어주니까. 대흥행을 하고서도 스크린 독점으로 두고두고 비아냥거림 당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다른 옵션이 있었는데도 관객은 이 영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장기 흥행을 했다. 이게 언론 플레이하기에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제도를 통한 규제 혹은 극장들의 암묵적인 합의,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스크린 상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